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살며 뼈저리게 느낀 인생의 진리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사이의 경험들로 인해 한 가지 진실을 아주 뼛속 깊이 체감하게 됐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배우자가 남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악연 같았던 타인이 일생일대의 은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인간사 이치라는 걸 배우게 됐죠. 제가 50년이 훌쩍 넘어 반백살이 지나 살면서 겪은 가장 드라마틱했던 일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약속하던 당시 저희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상태였어요. 요즘은야 결혼한다 그러면 전 국가에서 나서서 밀어주고 장려하고 그러지만 저희 때야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한데도 저희 같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든 방 한 칸 마련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내가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선 반대가 좀 있었어요. 저희 친정도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인데 딸이 고생길 훤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선 속이 터졌을 만도 하셨을 거예요. 당시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는 걸 넘어 사업을 하다 실패해 빚까지 진 상태였거든요. 제대로 된 번듯한 집 한 채 못 사는 남자를 뭘 믿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주변에서도 다들 의아해하며 말리는 결혼이었죠. 요즘 여자들 같으면 그런 결혼은 안 했을 거예요. 다들 똑똑하잖아요. 제 딸도 보면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땐 좀 그렇게 재고 따지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뭐 제가 유독 더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몰랐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남편 하나만 보고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었어요. 남편은 비록 지금 당장은 가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성실과 패기를 빼면 시체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며 남편을 처음 만났었어요.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에 거래 물꼬를 틀려고 남편이 번질나게 회사에 찾아왔었죠. 당시 저희 회사에선 남편 말고도 거래처가 많아 아무도 남편을 반기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넉살도 좋게 찾아와서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당시 내 눈엔 엄청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남편에게 빠진 저는 빚은 같이 갚아나가면 된다. 어차피 이 사람의 성실함과 넉살 그리고 좋은 성격이면 뭐래도 할 사람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나 무턱대고 인생 한 방 운운하는 그런 족속 아니야.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너무 무모하게 덤볐어. 앞으론 회사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다져가면서 준비 제대로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도전해볼 거야. 지금 당장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다시 일을 키워갈 건지에 대해 구상이 확실했으니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믿음이 생긴 거죠. 다행히 결혼 당시 전셋집 정도는 저희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시모가 자기네는 못 도와준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었거든요. 당시 시가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기대를 하긴 어려웠고 그나마 저희 친정이 좀 나은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해 남편은 제게 말했던 대로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첫 사업은 너무 무모하게 덤벼든 경향이 있으니 이번엔 좀 더 제대로 배워보겠다며 회사에 입사해 밑바닥부터 찬찬히 다져가며 착실하게 일하기 시작한 거죠. 일 관두고 아이를 몇 년 키워놓고 나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게 될 수 있을 나이가 됐을 무렵엔 저도 같이 맞벌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험부터 화장품 방문 판매까지 결혼 전이라면 못했을 일들을 하며 몇 년 동안 돈 버는 데 집중했고 저희는 둘이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게 됐죠. 작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것 자체로 뿌듯함이 생겼고 그렇게 조금씩 재산을 불려가는 재미도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파트 하나 마련해놓고 나니 그래도 내 할 일은 했다 싶더라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신경 쓸 게 점점 많은 거예요.
왜 1학년이 특히 그렇잖아요. 학부모 모임도 있고 급식당번이니 등원도우미니 엄마들이 할 일이 많았죠. 그리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니던 무렵만 하더라도 선생님들 교권이 좀 더 셀 때였거든요. 자주자주 얼굴 비추고 감사 표시도 하고 해야 애한테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서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딸 하나 달랑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싶기도 하고 애를 방과 후에 학원에 몇 시간씩 잡아두느니 집에 오면 내가 팔 벌려 안아주고 간식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 그래, 나도 우리 진아 방과 후 교실이니 뭐니 너무 오래 있는 거 맘쓰였는데 당신이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좋네. 당장은 내가 더 열심히 일해볼 테니까 당신은 우리 진아한테 더 신경 써줘. 그렇게 딸이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저희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이제 딸에 대해서도 내 할 일은 이만하면 어느 정도 했다 싶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니 엄마 손길이 더 이상 예전만큼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원 다녀오면 집에도 늦게 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학원도 다니고 하려면 학비도 좀 더 필요할 테고 해서 저는 다시 일을 알아보게 됐어요. 보험이랑 방판하면서 워낙 주변 사람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던 탓에 좀 다른 일을 해야겠다 하고 알아보다 딸 친구 학부모의 소개로 교대 근무하는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간병인 힘들다 힘들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역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어르신 신변 처리 돕는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곤 하던데 제 경우엔 그거랑은 좀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돌보게 된 어르신은 척 보기에도 꼬장꼬장하고 독한 느낌이 풍기는 게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싶은 인상이었죠. 애기 엄마 조심해. 저 노인네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아우 뻑하면 소리를 질러대질 않나. 사람을 무시해대질 않나. 나도 간병인 생활 좀 해봤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애기 엄마 보니까 사람도 연약하고 이 일도 처음인 것 같은데 아휴 고생 꽤나 하겠다. 저보다 먼저 간병인 일 시작한 분도 저더러 조심하라고 하고 간호사들도 절레절레 고개를 젓고 하는 걸 보니 와 이거 좀 쉽게 볼 일이 아닌데 싶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쉽지가 않더군요. 그거 가짜지? 제가 처음 간병인으로 갔을 때부터 저더러 대뜸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죠. 없는 게 괜히 있는 거 흉내낼 필요 없어. 우리같이 웬만한 명품은 다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알아본다고. 괜히 우습단 소리만 듣지. 그런 짝퉁 사입을 바에야 그냥 시장에서 사입어. 그게 나아. 괜히 애먼 흉내내다 가랑이만 찢어지지. 어머나 참 황당해서. 할머니, 저 이거 시장에서 산 거예요. 저는 명품의 명자도 모르고요. 이게 짝퉁 카피 제품인지도 몰랐거든요.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산 건데 이게 짝퉁인 줄은 명품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겠네요 뭐. 제가 앉고 그렇게 맞받아치고 났더니 그 뒤로 할머니는 저만 보면 틱틱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괜히 시비를 걸어대고 별별 부탁을 다 해대고 병원만 다녀오면 아주 진이 쏙 빠질 지경이었죠. 엄마, 오늘도 그 할머니가 괴롭혔어? 아휴, 진짜 그 노인네 심술 맞아가지고는. 근데 그 할머니 가족들이 찾아오기는 해? 가족들 한 번도 안 온다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아니, 여전히 안 와. 솔직히 알만하다. 그렇게 못되게 구니 가족들도 안 찾아오고 외롭게 사는 거지. 그렇게 저도 한동안은 집에 와 할머니를 흉보곤 했었죠. 그런데 할머니랑 몇 달 지내다 보니 어째 점점 얄미운 마음보단 측은한 마음이 더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말은 틱틱대면서 해놓고도 또 은근슬쩍 아닌 척 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뭘 놓치면 그렇게 칠칠 맞아가지고는 무슨 간병인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밖에 비가 오면 몰래 내 가방에다 우산을 하나 툭 넣어두는 그런 식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딱 츤데레 그 자체였죠. 다음날 만나 우산 그거 왜 넣어두셨어요? 하면 가뜩이나 못난 게 비도 쫄딱 맞고 가면 퍽이나 파줄만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이제 할머니랑 점점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가던 무렵이었어요.
보통은 병실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한 번씩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통 이 할머니네 가족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교대로 일을 하니 혹시 다른 간병인이 있을 때만 오나 싶어 물어봤지만 그분도 자기가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 가족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또래의 남자 하나가 할머니를 찾아왔기에 반가운 맘에 혹시 아드님이시냐고 했더니 저더러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나누시라고 하고 병실을 나와줬죠. 그런데 안에서 막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힐끔힐끔 쳐다볼 정도였죠. 그 남자는 예상대로 할머니의 아들이 맞았고 할머니더러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말려야 되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가족일에 무턱대고 끼어들기도 뭐하고 해서 일단 병실 앞을 지키다가 아들이 가고 나서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는 웬 종이들이 막 흩어져 있고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 강건하던 사람이 오열을 하는 걸 보니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막 끌어안고 달래기 시작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드릴게요. 그냥 우셔도 돼요. 그렇게 할머니는 한참을 내 품에 안겨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나서 저에게 본인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식당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허름하게 시작한 식당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알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돈으로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유학을 보내줄 정도로 말이죠. 와, 할머니 진짜 열심히 사셨네. 자식 손주들이 아주 고마워했겠어요. 그런 고마움을 안 놈들이면 그런 짓을 안 하지. 그놈들은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했던 거야. 내 몰래 상표권을 팔아서 체인점인지 뭔지를 만들 궁리를 하다가 나한테 그만 딱 들켜버리고 말았던 거지. 어머,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할머님 동의도 없이? 할머니는 회사에서 자기 이름만 사다가 상업적으로 바꿔버리고 레시피 망치는 짓 하고 싶지 않다며 절대 반대하던 일이었는데 할머니 동의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였죠. 내가 그놈들, 자식 같지도 않은 그놈들이 내 인강 훔쳐다 웬 회사놈들이랑 계약 맺으려고 했던 현장을 탁 잡아버린 거야. 그리고 그날로 그놈들한테 해주던 걸 다 끊어버렸어. 내가 니들이 돈 맡겨놓은 은행도 아니고 몰래 뒤에서 배신하는 니놈들 뭐하러 도와주냐 하고 손주들 유학비까지 싹 끊어버렸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말이야. 아들, 딸의 며느리 사이까지 한 통속이 돼서는 덤벼드는데 내가 막 그냥 눈앞이 새하얘지더라고. 어떻게 뼈 빠지게 키워준 애미를 이렇게 등쳐먹을 생각을 하냐고 호통을 치었는데 그 순간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 뒷목이 뻑뻑하니 확 내가 뒤로 넘어가는 걸 느꼈지. 할머니는 가뜩이나 많은 연세에다 건강도 안 좋던 차에 그런 일로 충격을 받고는 쓰러져 버린 거였죠. 그런데 이미 돈에 눈이 먼 자식놈들은 자기 어머니가 쓰러진 걸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결국 할머니 동의 없이 가게를 팔아 해치우려고 한 거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뒤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입원한 부모를 걱정하고 보러 오기는커녕 그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자식놈들을 혼쭐 내줘야겠다 싶어 변호사를 고용해 저지하고 나섰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 자식들이 몰래 가게를 해치우려던 일들은 무산이 되고 말았고 자식놈들은 상표권 넘기면 떼돈 벌고 온 식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어머니 욕심에 그걸 막냐면서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거였더군요.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 키워놨더니 자식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할머니, 누가 뭐래도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그건 제가 보장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 꼬장꼬장하고 심통나 보이던 할머니는 사실 그런 배신감에 더더욱 갑옷을 동여매고 불어 더 독하게 보이려고 했던 거였나 봐요. 그렇게 제게 모든 얘기를 터놓은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제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런 할머니를 더 가깝게 여기게 됐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몇 달 하다 말 것 같았던 간병일을 저는 6년이 넘게 계속하게 됐죠. 할머니는 몸이 회복된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 회복은 해도 거동이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계속 일을 해줬으면 하는 할머니의 요청에 응해 이후엔 할머니의 집에서 쭉 일을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처럼 자식놈들이 번갈아 찾아와 윽박을 질러대는가 하면 또 한 차례 할머니한테서 가게를 뺏으려는 시도까지 한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하던 식당은 자식들 대신 할머니 밑에서 오래 일해온 아주머니가 이어받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게 말이 돼요? 엄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아? 이제 내일 모레면 가실 분이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실 생각인 건데 대체? 이제 제발 자식들 좀 편하게 삽시다 좀. 그거 하나 팔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왜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팔아버리면 뭐 어떻다고? 무슨 대단한 가게라고 나 참. 아들, 딸이 단체로 몰려와 폐악질을 부리기에 보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했죠.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 니들 같은 자식한테 퍽이나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화병에 있던 물을 확 끼얹어줬죠. 그래도 그동안은 남의 가정 일이니 끼어들지 말자 하면서 참았지만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이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남의 일에 어디서 함부로 끼어들고 행패야 행패가. 그쪽이야말로 어디서 아픈 어머니 찾아와서 행패를 불고 앉았어. 염치도 없이. 이거 노인학대야 당신. 경찰에 확 신고해버리기 전에 썩 꺼져. 아니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 뭔데 꺼지를 말아야. 일개 간병인 주제. 그래, 나 간병인이다. 간병인이 왜 있는지는 아니? 니들 어머니 아프시고 거동 불편하시니까 있는 거야. 이 벼락 맞을 불효자 놈들아. 근데 아픈 어머니한테 와서 보살펴드리진 못할 망정 이런 불효를 하고 앉았어? 그리고 니들 이거 지금 나 카메라에 찍히는 건 아냐? 이 방에 카메라 달려있다고. 원래는 나 같은 간병인들 일 잘하는지 보려고 달아놓는 건데 정작 가족이란 놈들이 행패 부리는 장면이 찍히니 진짜 재밌네 재밌어. 안 그래? 뭐가 있다는 거야?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이게. 할머니, 카메라를 너무 좋은 걸로 잘 달아놓으셨나 봐. 이렇게 티가 안 나네? 초소형 카메라로 아주 잘 달아놓으셨어. 왜? 지금 확인시켜줘? 그렇게 카메라를 뒤적뒤적 찾는 척을 하기 시작했더니 지레 겁을 먹고는 후다닥 가버리더군요. 사실 카메라 따윈 있지도 않았지만 할머니를 상대로 갖은 폐악질을 다 해대던 놈들을 상대로 겁을 주기엔 딱인 거짓말이었죠. 그 뒤로도 카메라 얘기를 하며 신고해버린다고 협박을 하면 지레 겁을 집어먹고는 한동안 잠잠하곤 하더군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 고맙기는. 저 있는 시간 아니어도 저놈들이 혹시 무슨 행패 부리거나 하면 꼭 연락하세요. 아셨죠? 그런 한편 저희 남편은 회사 일을 오래 하다가 저희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독립해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무 지식 없이 뛰어들었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능숙한 베테랑이 돼 있었던 탓에 남편의 사업은 잘 풀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이 잘 되니까 남편이 저더러 힘들게 그런 일 할 거 뭐 있냐, 간병일 그만둬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이미 저는 할머니와 정이 많이 든 상태였고 돈을 떠나서 계속하고 싶던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고 저희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남편은 점점 태도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친정이사를 돕고 왔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친정이사하는데 그 비용을 왜 당신이 내는 건데? 뭐? 아니, 지금 우리 부모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자식이 돼서 이사 비용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당신이 외동이야? 맞이야? 처형도 뻔히 있는데 그걸 왜 혼자 부담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성질을 확 내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열이 확 뻗쳤죠. 우리 언니네보다 우리가 형편이 낫잖아. 이사 비용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런 거 가지고 언니더러 반반해서 하자 그래 그럼? 몇백이면 되는 걸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네 남편 돈 잘 버니까 몇백은 우습다 이거지? 우리도 이사 올 때 반포장으로 이사했는데 포장 이사를 왜 하는 건데? 그냥 반포장하면 되지. 그러니까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어우 좀 추잡스럽게 좀 굴지 마.
그럼 지금 이른이 넘은 노인이랑 나랑 그 짐 다 풀어놓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하라는 거야? 이사하는 김에 돈 좀 더 내면 한 번에 다 해주는 걸 굳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자기 돈 아깝다 이거지? 진짜 기가 막힌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쫌스러워졌어? 우리 처음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게 따져대니 결국 입만 대빨 나와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그렇게 다툰 이후에도 제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유난히 곤두세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한날은 저더러와 그러더군요. 이제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자. 어차피 당신도 간병인 일 하고 있고 간병인 월급도 생각보다 많이 든다며? 생활비 반반씩 하자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진짜 치사하게 짝이 없는 속이 훤히 보이는 말에 기가 막혔지만 굳이 싸우고 싶은 열정도 없었고 그래 오냐 싶은 마음도 들더군요. 그래 그러자. 그럼 대신 집안일도 반반인 줄 알아.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진짜 딱 집만 공유하는 사이로 지냈어요. 어차피 저희 딸은 대학 들어가면서 자취를 시작해 집엔 자주 오지도 않았고 저는 밥 차릴 때도 딱 제 것만 차려서 먹었죠. 남편이 숟가락 얹으려고 하면 철저히 막았고요. 뭐 유치하고 치사하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누가 먼저 유치하게 나왔는데요. 자기가 먼저 반반 운운했으니 저도 똑같이 대응해 준 거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또 쪼르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쳤나 봐요. 시모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파르르 소리를 치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왜 우리 아들 굶기고 있어? 어? 일하느라 쎄 빠지는 내 아들 굶기고 그 돈 어디다 쓰냐? 일하느라 애가 반쪽이 돼가는데 밥도 안 해주고 혼자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야. 어머니, 저 그쪽 아드님 돈 한 푼도 손도 안 대고 있고요. 난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고 어머님 귀하신 아드님이 그쪽이 번 돈 그쪽이 쓰고 각자 반반 살림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꺼주실래요? 뭐야? 신경을 꺼? 아 이게 근데 말하는 본새 좀 봐라. 그리고요. 돈 관리도 각자, 생활비도 각자. 그럼 집안일도 각자 아닌가요? 지 돈은 지가 다 쓰고 싶고 집안일은 내가 다 해줬으면 싶은 거면 아니 세상에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어요. 어머님, 당신 아들 그런 도둑놈으로 키우셨어요? 이게 근데 시애미한테 정신이 나갔나? 정신 멀쩡하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그렇게 시모 전화를 딱 끊어줬죠. 이후로도 계속 남편과는 냉정기로 지냈고 그 와중에도 남편의 사업은 계속 잘 되는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사이 저희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딸이 대학에서 만나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스토킹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한두 달 만나다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 뒤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심지어 집까지 찾아오고 그랬나 봐요. 얘가 혼자 참다 집에 와 울면서 털어놓기에 왜 진작 얘기를 안 했냐고 하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이도 안 좋은 것 같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그 말에 말문이 탁 막히더군요. 2주에 한 번씩 주말에만 와서 보내고 가니까 딸은 우리가 냉랭하게 지내는 걸 눈치 못 챌 줄 알았는데 하긴 눈치가 빠삭한 애가 왜 몰랐겠나 싶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애도 자기 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생각을 못했던 거였겠죠. 딸에게 정말 미안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랑 저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딸의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자기 이제 돈도 많고 서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걱정되니 같이 살자며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딸 혼자 자취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걱정스러웠던 터라 저희는 서울 변두리 지역 아파트를 사 이사를 하게 됐어요. 딸은 방이 나가는 대로 며칠 뒤 들어오기로 하고 저희 부부가 먼저 짐을 옮겨 이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짐을 다 나르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시모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사하는데도 여자 손이 필요하고 해서 이사까진 두고 봤는데 이제 이사도 끝냈으니 이혼 처리해야 할 거 아니냐. 안 그래? 뭐라고요? 아니, 그럼 나한테 그따위로 싸갈머리 없이 대들어놓고 내 아들이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을 했었던 거니? 염치도 없이? 남편 놈도 아는 얘긴가 싶어 남편을 쳐다봤더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아,
내가 말은 안 했나? 요지라를 하대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엄마, 근데 변호사는? 변호사도 같이 올 거라며. 안 그래도 곧 올라올 거야. 거의 다 왔다고 연락 왔어. 서울 온 김에 이혼 도장까지 확실히 찍어야지. 이것들이 장난하나? 그러니까 지금 니들 두 모자가 나랑 이혼할 계획을 다 세워놓고선 이사하는데 손 필요하니 기다렸다 이 타이밍에 처리를 하겠다 이거였냐?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제가 두 모자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와중 갑자기 시모가 제 뒤를 보며 변호사님 오셨어요? 하더라고요. 현관에 등을 지고 서 있다가 제가 돌아보니 웬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아유, 참 더운 날 이사를 하셨네요. 5층이라 그냥 운동 삼아 걸어 올라왔는데 그거 조금 올라왔다고 땀이 다 나네. 땀을 막 닦으면서 들어오는 놈을 보는데 그놈 얼굴이 참 낯이 익더라고요. 너 이놈! 이 사기꾼 새끼! 제가 놈을 향해 소리치자 놈은 그제서야 저를 쳐다봤죠. 대체 왜 여기... 그러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죠. 하필이면 내가 아는 이놈이 변호사랍시고 들어오다니 이걸 횡재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사실 이놈은 변호사도 아니었거든요. 사법고시 합격증에 변호사 신분증을 위조해 수임료를 받아 처먹다 간방 신세까지 지고 온 사기꾼 놈이었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배경은 이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야, 너 빵까지 다녀와서 아직도 가짜 변호사 행세하고 다니냐? 이 사기꾼 새끼야? 뭐? 사기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창훈아? 나도 모르겠어, 엄마. 무슨 소리야, 사기꾼이라니? 시모와 남편도 사기꾼 가짜 변호사란 말에 당황했고 사기꾼 놈이 놀라서 도망을 치니 남편이 제일 먼저 달려가더군요. 뒤이어 저와 시모도 따라 나갔고 결국 계단으로 도망치려던 놈을 잡아 끌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 이번에 또 걸리면 진짜 끝장이거든요. 저 진짜 이번 한 방만 딱 하고 소 털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한 번만 봐주시면 진짜 착하게 살게요. 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대체. 사기꾼이라니. 그리고 넌 이 사람이랑 어떻게 아는 거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었던 시모가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닥달을 해대기 시작했죠. 사실 이놈은 3년 전 제가 간병하던 할머니를 속여 먹으려 들었던 사기꾼이었어요. 당시 할머니는 자식놈들이 괘씸해 상속장을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제게 본인 상속분 중 5억을 저에게 주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셨죠.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죠. 아니, 자식도 아니고 생판 남인 저한테 무슨 5억씩이나 되는 큰돈을 주냐고, 못 받는다고. 하지만 할머니 뜻은 완고했어요. 내 자식놈들 못 받냐,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가는 한이 있어도 그것들 줄 돈은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 하면서 제게 5억을 남기고 나머지는 좋은 일에 다 쓰고 사회에 환원하고 떠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단 상속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모시고 보살펴드리면 5억 상속이 보장이 되도록 유언을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전 둘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큰돈을 상속받게 될 상황이었는데 당시엔 이미 남편이 재산을 각자 관리하자느니 하며 쫌생이 짓을 해댄디라 이런 얘긴 남편에게 일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상속장도 써두고 공증까지 받아놨지만 할머니는 걱정이 되셨나 봐요. 아무리 할머니 뜻이 그렇다고 해도 또 친자식들은 유류분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친자식들이 재산을 덜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난 게 바로 이놈이었죠. 그런데 놈과 대화를 하던 와중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변호사라면서 법률에 대해 틀린 부분을 말하는 걸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죠. 내가 이전에도 이미 자식놈들한테 한방 제대로 당할 뻔한 뒤로 공부를 좀 했었거든. 내가 무지랭이여서야 되겠나. 법 한 줄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놈들한테 안 당하지. 하고는 책을 막 사가지고 공부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놈 이게 날 완전히 물로 본 거야. 허름해 보이는 할매가 평생 식당 일이나 하고 나이도 많고 하니
좀 틀리게 말해봐야 뭘 알겠나 하고는 만만하게 보고 덤볐던 모양이야.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아무래도 놈이 수상하단 얘기를 하기에 제가 한번 알아보자고 했죠. 그러곤 놈의 이름을 변호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을 했는데 역시나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지만 역시나 놈은 등록도 되어 있지 않더군요. 할머니는 놈에게 유료 상담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놈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알고 보니 놈은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등쳐먹고 다니던 사기꾼이었더라고요. 놈은 이미 전적이 화려했어요. 진짜 야비하고 못돼 먹은 게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그런 짓을 벌였더라고요. 척 보기에도 법에 대해선 잘 모르고 어려운 용어 늘어놓으면 아유 나는 모르니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그런 노인들만 상대로 한 거였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검색해서 알아볼 일도 없고 하니 그렇게 사기를 쳐먹고는 잠수를 타버리는 식으로 지금껏 돈을 챙겨온 거죠. 결국 할머니가 놈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되면서 놈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나게 됐고 놈은 3년형을 살고 나오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그때 울며 불며 해대더니 3년을 살고 나오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너도 참 인간 말종이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저 나름 착한 놈 돼서 나왔다고요. 이제 노인네들 등 안 쳐먹기로 했잖아요. 대신 돈 좀 있는 젊은 놈들로 타겟을 바꾼 거지. 이만하면 개과천선 아닌가? 아, 근데 그때 그 할머니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할머니 그렇게 안 생겨서는 진짜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은 양반이던데. 아직 살아계셨으면 좋겠지만 그때도 나이가 많았으니 돌아가셨겠다. 아참, 돌아가셨으면 5억 받으셨겠네. 5억 상속받기로 하셨잖아. 놈의 말에 시모와 남편은 어리둥절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대더군요. 안 돌아가시고 건강히 살아계신다 이 사기꾼 놈아. 아, 그럼 안부라도 전해주셔. 아니, 상속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5억이라니, 상속이라니. 너 그 할머니한테 5억 상속받기로 했었냐? 그래, 상속받기로 했었다. 왜? 아니, 그 얘기를 왜 안 했는데? 왜 숨긴 거냐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나 몰래 둘이 쿵짝 맞춰서 이혼시킬 작당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나더러 그거 따지고 드는 거니? 양심 어디 갔니? 네 양심 한번 꺼내놔봐라. 아마 다 쪼그라들어서 자취도 없을 것 같은데. 야, 너도 나한테 말 안 하고 딴 주머니 찾잖아. 각자 관리하고 각자 살림하는 거 아니었냐? 내가 내 돈 상속받는 걸 왜 말해야 되냐? 너도 어차피 나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했잖아. 심지어는 이제 사업 잘 되고 나 필요 없다 싶으니 이혼하자 들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상속받을 돈이 욕심이라도 나냐? 제가 따지고 들었더니 남편 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그래, 어차피 잘 됐다. 나한테 쓰는 돈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너 같은 놈, 나도 더는 살기 싫어. 이혼 도장 찍어줄게. 어머니, 아니, 이봐요. 그거 내놔봐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당장 찍어줄 테니까. 그러자 시모와 남편은 뒤늦게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다. 아니야. 아유, 이거 이혼 서류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말이야. 여보, 내가 뭐 진짜로 당신한테 돈이 아까워서 그랬겠어. 사실 이건 진짜 당신한테 최후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사업을 좀 더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려다 보니 당신한테 다 공유를 해주기가 어려웠고, 내가 돈 관리를 해야 투자를 더 할 수 있지 않겠어? 사실 당신한테는 확장에 성공을 하고 나면 서프라이즈로 알려줄 생각이었어. 그래서 숨기면서 일부러 당신한테 냉랭한 척 연기를 했던 거라고. 모름지기 서프라이즈는 반전이 생명이니까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던 건데 생각보다 확장 계획이 잘 안 되면서 생각보다 일이 꼬이고 길어진 거야, 여보. 아이, 나도 참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 있지? 아이, 내가 생각해도 진짜 웃기네. 당신도 생각해봐. 나도 속이 막 타더라니까. 빨리 투자금 모아서 확장하고 짜잔 하고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꾸 일이 딜레이가 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남편 놈은 이따위 되도 않는 말들로 연기를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대체 무슨 소리를 얼마나 더 하려나 기가 막혀 가만 듣고 있었죠.
아니 그러게 엄마는 왜 나더러 이혼하라고 꼬드겼어. 내가 태란이랑 이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했잖아. 그러자 시모도 덩달아 남편놈 연기에 입을 맞춰주대요.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네 계획을 다 들었는데도 기어이 이렇게 깽판을 놨네. 얘야, 응? 태란아. 우리 아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너랑 끝내라고 꼬드긴 거야. 어차피 너 돈도 잘 버는데 뭐하러 밥도 안 차려주는 마누라랑 사냐고 내가 얘를 막 꼬셨다. 우리 창훈이 얘는 됐다고 하는데도 내가 억지로 변호사 구해다 온 거다. 이놈을 봐봐라. 응? 우리 아들이 알았으면 이런 사기꾼을 고용했겠니? 내가 했으니 어디서 털 떨어진 이런 사기꾼을 찾은 거지. 안 그러냐? 둘이서 아주 꽁트를 찍어 대시네. 하도 웃음이 나와 픽 하고 비웃고 말았죠. 에이, 연기 티가 너무 난다. 그런 식으로는 우리 집 개도 못 속여, 아줌마 아저씨. 이쪽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엔 코치해줄 게 너무 많은데 뭐 생각 있으면 한번 배우러 오시던가. 나한테 비느라 무릎 꿇고 있던 사기꾼 놈마저 염장을 질러대니 시모랑 남편 둘 다 똥줄이 타나 보더군요. 저한테 빌빌거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그래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좀 심했어.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진짜 이혼을 하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래, 우리 진아는 어쩔 거야? 지금 애가 가뜩이나 심란하고 걱정도 많은데 이 와중에 우리 이혼까지 한다고 하면 애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우리 이제 서울로 이사 와서 잘 살 일만 남았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 진아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말아야지. 남편 놈 뒤늦게 딸 생각하는 척 가정적인 척 가증을 떨어대는데 그 순간 엄마 그러지 말고 이혼해버려. 언제 온 건지 딸이 들어서며 제게 말하더라고요. 진아야. 진아, 너 언제 온 거야? 이삿날이라고 나름 도와줄 거 없나 해서 왔더니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쇼가 펼쳐지고 있네. 엄마, 내가 앞뒤 상황 대충 들었는데 그냥 이혼해. 엄마가 뭐하러 이딴 인간이랑 계속 살아? 나 위해서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참고 살 생각이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아빠 품이 필요할 나이도 아니고 어차피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던 양반이잖아. 진작에 헤어져도 되는데 엄마 이제 좀 있으면 5억도 생긴다며. 그럼 더더욱 헤어져도 되지. 이혼서를 내놔봐요. 지금 찍어드릴게. 진아야, 너 이게 무슨... 그나마 이것도 아빠라고 봐주는 거니까 되도 않는 말로 나 꼬대기 생각이면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예요. 딸의 서슬퍼런 모습에 결국 시모도 남편도 입을 떼지 못했죠. 저희 딸까지 제게 용기를 주니 더더욱 이 결혼을 지속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졌고 이 사기꾼 놈 말고 제가 아는 진짜 변호사에게 곧바로 연락해 이혼을 진행하게 됐죠. 제가 모시고 있는 할머니가 사기꾼 놈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변호사가 참 유능하고 사람도 좋았거든요. 그 변호사를 통해 저는 이혼도 깔끔하게 마무리해냈습니다. 저희가 20년이 훌쩍 넘게 함께 살았고 남편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데도 제 기여도가 컸다는 걸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냈죠. 저는 그렇게 받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지금껏 모아둔 돈을 보태 딸과 함께 둘이 살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어요. 딸이 혼자 살 때 걱정도 많았는데 곁에서 밥 챙겨주고 들어오는 거 챙겨주고 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을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던 전남친 놈도 스토킹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놓은 데다 지금은 이사도 하고 딸도 취업을 했으니 놈도 더는 저희 딸을 찾아올 수 없고 저도 지긋지긋하던 남편이랑 심호로부터 벗어났고 여러모로 저희는 자유로워졌죠. 그런데 이혼 후 룰루랄라 신난 저와는 달리 전 남편은 단단히 곤경에 처한 모양이더군요. 시모가 구해온 변호사라 자기는 모른다 하며 발뺌을 해대더니 몰랐기는커녕 알고 보니 이미 그 사기꾼 놈한테 제대로 엮여 있었더라고요. 그 사기꾼 놈은 빵에서 살고 나오더니 오히려 말빨이 더 늘어가지고 나왔나 봐요. 그놈한테 제대로 낚여서는 자기 투자자들이랑 거래처 사장들한테까지 놈을 소개를 해줬던 거죠. 근데 신뢰를 할 놈이 따로 있지 그런 놈을 믿고 소개까지 해줬으니 놈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탓에 투자자 중 한 사람이 큰 손해를 입게 됐나 봐요. 당연히 그 불똥은 제 전남편한테 튀었죠.
이놈이 소개해준 것 때문에 손해입었다고 다른 투자자들한테 소문을 쫙 냈나 봐요. 가짜 변호사한테 속았다는 건 전 남편의 주장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둘이 한패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른 거래처 사장들이며 투자자들이 제 전 남편을 자기네들 등쳐먹으려던 사기꾼으로 보고 손절하기에 이른 거죠. 결국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서 사업 확장은커녕 있던 것들마저 정리해야 될 신세가 되고 만 거였어요. 그러면서 타격을 입어 서울에 아파트 샀던 것도 팔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였고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 일로 나한테 부탁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빌어대더군요. 지금 우리 엄마가 서울집 팔고 내 사업도 위태롭다는 소식 듣고 개거품 물고 쓰러지셨어. 내가 당신한테 이런 부탁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도저히 다른 데는 부탁을 할 것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어서 그래. 비록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긴 했어도 그래도 우리 사이엔 아직 진아가 있잖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우리 진아 아빠고 우리 엄마가 진아 할머니고 우리 사이에 그동안 살아온 예정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쓰러지셨고 난 지금 돈이 다 물려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생겼어. 급전이라도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여보? 어? 아씨 소름 돋게. 여보는 어디서 여보야 감히.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리고 참 염치도 없다. 무슨 염치로 이따위 부탁을 해대니 대체? 진짜 철판도 정도 것이다. 내가 미쳤니? 내 돈이 아무리 남아돌아도 적선을 하면 했지 너한텐 안 빌려줘. 알겠어. 그래 큰 기대 안 했어. 그럼 돈은 됐고 우리 엄마 병간호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 전문 간병인이잖아. 엄마가 지금 쓰러져서 나 진짜 미치겠어. 지금 당장 묻고 죽을래도 돈 한 푼도 없는데 간병인도 못 쓰고 난 지금 터진 일 처리하느라 바쁘고 아주 미치겠어서 그래. 당신이 좀 와서 간호해주면 안 될까? 어? 당신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왜? 당신 예전부터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 어? 봉사 같은 거. 어? 그리고 지금 할머니 그 사람도 잘 돌보고 그랬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도 좀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참나. 같이 살 때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 한 푼도 아까워하던 놈이 나더러는 이혼한 전 시모 생각까지 하라는 건가.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야, 내가 우리 진아한테 요즘 새로 배운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너 효도는 셀프라는 말 아냐? 네 부모는 네가, 내 부모는 내가. 같이 살 때도 효도는 셀프라는데 어떻게 이혼한 전 부인한테까지 연락해서 대리 효도까지 요구하니?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네 엄마를 다시 보고 싶을 것 같냐? 길에서 스쳐도 소름이 돋아서 도망을 가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네 엄마라면 아주 학을 뗐다고. 근데 뭐? 네 엄마 간병을 해? 내가 돌았니? 약 먹었어? 내가 간병인을 더 이상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다닌다 해도 도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네 엄마한텐 안 가. 이 모자란 새끼야. 콩짝도 잘 맞는 모자들이 알아서 잘 해결 봐. 그렇게 소리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전 남편 놈이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해대기에 이번엔 딸 도움받아 놈번호 다 차단시켜버렸네요. 아참, 그리고 제가 돌보는 할머니는 다행히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변호사 도움받아 가게는 믿는 아주머니한테 잘 넘겼고 가게 판돈과 그동안 모아뒀던 것들 모두 제목과 사회에 기부할 금액까지 잘 나눠 맡겨둔 상태고요. 전 5억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도 깊어 돌아가시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모실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이 넘으면서 인생에 더는 두근거릴 일도 없고 희망 같은 간지러운 말도 어울리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는 인생이 새삼 다시 두근거리고 또 새로운 희망들로 부풀어 있어요. 저희 딸과 함께 둘만의 삶을 가꿔나가고 또 할머님을 모시며 하루하루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 일상이 더없이 감사한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모두들 사는 동안 희망을 놓지 마시고 또 만나는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인연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악연인 줄만 알았던 할머니와 제 사이가 이렇게나 끈끈하게 시모보다도 훨씬 가까운 인연이 될 줄은 미처 몰랐으니까요. 그럼 모두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예쁜 딸아이와 같이 사는 중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왜 항상 짧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우리 딸까지 셋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고 지냈었는데요. 불행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며 저는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정말 바닥 밑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희망을 찾아 지내는 중인데요. 저는 이번에 제가 겪었던 일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해가 뜬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 보면 빛을 보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했던 만큼 큰 행운도 역시 찾아오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 역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깨닫게 될 수가 있었지 않았나 싶네요. 저와 제 남편은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가 저에게 괜찮은 남자가 하나 있다며 소개를 해주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이었죠. 꽤 멀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대니 저도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은 100점짜리 남편은 아니었어요. 다정한 편이긴 했지만 경제력이 영 빵점이라 항상 허덕이기 바빴죠.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딸기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 사주지 못해 딸기 우유를 사오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분이 주변에서 하는 말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너라도 나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임신 6주부터 과도하게 심해진 입덧으로 인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곤 했었거든요. 일은커녕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나마 돈 많이 버는 직종으로 바꾸게 된 게 바로 택시기사였어요. 이마저도 빠듯하게 겨우 생활할 정도만 벌어오는 정도였죠. 그래도 둘이 행복했었어요. 곧 태어날 아기도 있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 둘이 같이 일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기 혹시 이철민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철민은 저희 남편인데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한국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인데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하셔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고요. 아무래도 사망 가능성 역시 적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분 동의가 있으셔야 해서요. 이쪽으로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처음 택시기사로 일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을 했던 게 바로 교통사고였거든요. 남편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생길 수 있는 게 사고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사망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혼수 상태로만 남아있게 되었어요. 기적이 있다면 깨어날 거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유산이라도 남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태까지 생계를 위해 받아놓았던 사채와 대출만 한가득이었죠. 남편 명의로 된 빚을 확인해 보는데 내가 과연 갚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될 정도였어요. 사고를 당한 이후에 보험금이라도 나오겠지. 그걸로 갚아보자 했었는데 그거 역시 물거품처럼 날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 과실이 있다 보니 보험금 청구를 아예 거절을 하더라고요. 정신적 충격이 컸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혼수 상태가 충격적이었던 건지 얼마 안 가 배가 사르르 아파오더니 출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사람은 또 사라진다고 갓난아기 딸을 돌봐야 한다는 마음에 슬퍼할 시간도 없이 바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기 젖을 먹이고 있으면 무섭게 생긴 채권자들이 찾아오곤 했죠. 제가 금방 일해서 갚을게요. 아기가 놀라니까 제발 돌아가 주세요. 얘 분유랑 기저귀 낼 돈은 있고 우리 돈 갚을 여유는 없어? 진짜 죽고 싶은 거야? 이러지 마세요. 꼭 갚을게요. 네?
내가 착하니까 넘어가는 줄 알아. 알겠어? 다음엔 꼭 돈 마련해놔. 이러기를 몇 번이었지만 사실 그 전에 모아놓았던 돈으로 병원비를 계속 대는 중이었거든요. 사정을 알리 모르는 채권자들은 그저 남편이 도망간 줄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있다 이야기했다가는 거기 가서도 깽판을 놓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덜덜 떨며 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시댁에 SOS를 청했어요. 그렇게 전 아기와 같이 시댁으로 같이 가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시댁 사람들이 잘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와 제 아기를 짐덩어리 보듯 했었죠. 손녀인데 어쩜 그리 안 예뻐하시는지 너무나 서운할 지경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사고 난 이후에도 시댁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 시댁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 제가 막무가내로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네 사정 그런 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니? 우리도 살기 빠듯해. 너까지 챙겨줄 수가 없어. 아휴, 내 아들 보러 가기도 바쁘다. 무슨 소리예요. 철민 씨 병원비는 내내 제가 내고 있잖아요. 저 여태 모아놓은 돈 다 썼어요. 철민 씨 병원비 마저 내려면 여기 보증금이라도 빼야 하는데 그럼 저더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협박을 해라. 그럼 뭐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철민 씨 일어나기 전까지만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손녀가 얼어 죽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근데 와도 난 못 챙겨준다. 이렇게 흐지부지 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아기 엄마는 강하다 하잖아요. 시댁에서 그렇게 저를 냉대해도 나갈 수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기존에 쓰던 방 덕분에 아기와 제가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는 점. 무엇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실내에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나 컸거든요.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지만 더 큰 일이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 하더군요. 안 그래도 최근 맥박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저도 남편이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는 안 좋은 일만 겹쳐서 일어나곤 했었답니다. 너무하다 싶었던 게 바로 신우가 땡전 한 푼 없는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빌린 돈도 있었고 그 돈 중 일부는 제 이름으로 쓴 차용증도 있었거든요. 돈을 빌렸던 당시에 액수가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며 남편이 혼자선 도저히 못 갚겠구나 싶었던 신우가 저에게 이제부터는 네 이름으로 빌려라. 나눠서 빌려야 더 갚기도 수월할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난 내 동생 죽었다고 그 돈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그거야말로 너무하지 않아? 그 빚은 네 남편이 만든 거잖아. 그리고 차용증은 네가 썼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나도 형편이 안 좋단 말이야.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가 뭐가 있는데요. 우리 딸 분유 먹일 돈도 없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다 맡기고 돈이라도 벌어. 지금 네가 식충이랑 다를 게 뭐야 대체? 아무래도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돈을 안 갚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법적으로 곤란해지기도 하는데 갓 태어난 딸을 두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죠.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신우의 편이었어요. 이제 죽은 자기 아들은 없다 이건지 제발 제가 나갔으면 하는 듯한 말을 밥 먹듯이 하곤 했었어요. 결국 시댁에서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내내 압박을 받다가 이러다 내 딸한테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줄 것 같아 결국에는 제 발로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나가면서도 얼마나 뭐라 하던지요. 예, 노점에서 장사라도 해라. 난 애들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키웠어. 너 아니? 이건 네가 능력이 없는 거야. 네 딸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니? 내가 노점에서 했던 리어카라도 줄 테니까 떡볶이를 팔든지 붕어빵이라도 팔든지. 그렇게 갓난아기를 안고 쫓겨나듯 나온 저는 쥐꼬리만큼 나온 남편 보험금으로 단칸방에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우면 친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온 터라 의지할 곳이 하나 없었어요. 이사를 오게 되면서 근처 어린이집 영세반에 겨우 자리가 나 딸을 맡기고 저는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절 그렇게 다신 안 볼 것처럼 내보냈던 시어머니가 대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뻔뻔하기도 하지. 너 우리 아들 보험금 어디다 썼어? 내가 보험사에 전화해봤는데 네가 타갔다고 하던데? 어쩜 그 돈을 받고 우리한텐 입을 싹 닫을 수가 있니? 어머님, 그거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겨우 보증금 할 정도만 나왔어요. 저희도 집이라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구나 아주. 그 돈으로 내 딸 빚 갚는 데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저희더러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됐고, 네 집 월세 낼 돈 있으면 그걸로 내 딸 돈이나 갚아. 꼬박꼬박. 알겠어? 근데 저 혼자 알바해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월세랑 생활비 내기에도 빠듯한데 그 돈까지 내야 한다니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 시어머니가 줬던 리어카를 끌고 붕어빵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겨우 신우비까지 같이 갚을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장사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별의 별꼴을 다 보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저도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길거리에 여자 혼자 장사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직접 해보며 알게 되었죠. 날마다 오는 아저씨 손님은 붕어빵 하나 꼴랑 사가면서 1시간을 내리 수다를 떨고 가곤 했었어요. 또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저에게 고백을 해오시는 거 있죠. 그것도 그냥 순수한 고백이 아니라 희롱 가득한 말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딸이 있어. 딸하고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애도 같이 낳아주면 내가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 어떤 아줌마는 올 때마다 저에게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시며 서비스를 더 달란 소리를 늘 하곤 하셨어요. 나 여기 붕어빵 1,000원어치 살 건데 내일도 올 테니까 2마리 더 서비스 안 될까? 우리 집 양반이 붕어빵을 좋아해서. 5마리는 2,000원이에요, 손님. 2,000원어치 드릴까요? 아니, 2마리를 서비스로 달라니까. 내 말뜻 이해가 안 가? 그렇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5마리에 2,000원이에요. 누가 동네 장사를 이따위로 해? 내가 오늘만 사고만 안 됐어? 앞으로 쭉 오는 단골 손님 하겠다 하잖아. 여기서 장사 안 하고 싶어? 내가 여기서 리어카로 장사한다고 신고라도 넣어줄까? 아니에요. 드릴게요. 5마리. 1,000원만 주세요. 진짜 그럴 것이지. 어리니까 내가 가르쳐준 거야. 다음부터 나 보면 서비스 잘해줘. 안 그럼 알지? 장사하면서 힘든 건 이렇게 동네 진상 때문도 있었지만 제일 절 힘겹게 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했을 때 약이 올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돈 꼬박꼬박 갚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엄청 참견을 하는 거예요. 예, 너 어디서 붕어빵 장사하는 거니? 나도 한번 가보자. 네가 이상한 걸로 돈을 버는지 제대로 버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니? 그게 무슨... 그리 의심되시거든 직접 와서 보세요. 저 사랑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일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제가 장사 하나 안 하나. 약이 올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선 안 됐었어요. 정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거리도 꽤 되는 곳을 거의 밥 먹듯 오면서 와서 잔소리를 퍼붓고 가곤 했죠. 너 장사는 잘 되니? 이렇게 꼬락서니를 누추하게 해갖고서는 사람들이 여기서 먹겠다고 할지 모르겠구나. 붕어빵만 팔아가지고 내 빚은 언제 다 갚을 건데? 나 같으면 여기서 군고구마 장사라도 하겠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앞에 계시는 게 장사가 더 안 되겠어요. 어머머머, 말하는 꼬라지 봐라. 내가 준 리어카로 일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참견도 못하니? 이것도 도로 가져가는 수가 있다. 나도 한 번에 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옳게 상황 봐줘서 나누어서 내는 건 몰라?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지도 모르고. 네가 우리 아들 보험금 가지고 다 네가 가져가 쓴 것도 내가 돌려달라고 하든. 우리는 많이 배려해줬는데 넌 참 여러모로 말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장사 망하라고 이러고 있는 거겠어? 더 잘 되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자기가 먼저 안이 꼽게 들은 거지. 남편 죽었으니까 우리는 시댁도 아니다 이거야? 남편 사고 당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신경도 안 쓰다가 죽으니까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진 빚을 제가 대신 갚아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주제에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기가 차는 거 있죠? 자기들이 제 걱정을 해 이러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내 이러니까 더 이상 대꾸하기도 지쳤었어요. 그렇게 이 빚이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그러다 하루는 엄청 번쩍번쩍한 검은 차가 제 리어카 앞에 서는 거예요. 안에서 웬 노인이 내리셨는데 보기 드문 친절한 손님이셨죠. 말이 노인이긴 한데 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셨어요. 붕어빵 5,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렇게 많이요? 5,000원이면 거진 15개예요, 손님. 알아요. 제가 모시는 분이 붕어빵을 참 좋아하시는데 요즘 붕어빵 파는 곳이 있어야 말이죠. 게다가 집사람이 이제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다며 칭찬을 하길래 사러 왔어요. 원래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하잖아요. 안 그래도 진상 손님의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는 손님이 계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서비스 붕어빵까지 넉넉하게 챙겨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른쪽 손등에 상처가 있거든요. 노인분이 그 상처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젊으신 분 같은데 손등에 그 흉이 웬 말이에요? 아, 이거요? 제가 너무 어릴 때 난 상처라 어쩌다 생긴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기 흉하죠? 아니에요. 어쩌다 그랬는지 너무 아팠을 것 같아 물어봤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잘 알겠다 대답을 하시며 가셨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오셨더라고요. 노인분은 벤치에서 내리시면서 자기가 모시는 분과 같이 다시 왔다면서 또 붕어빵을 포장해 가신다 하셨어요. 글쎄,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회장님이 5개나 드시고 나머지는 비서들에게 나누어 주실 정도였네요.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집을 찾았냐 하시면서 무척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돈 많은 사람도 이런 붕어빵을 먹는구나 싶어 신기했었는데요. 그 노인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늙은 신사분이 내리셨어요. 직접 내리셔서 저에게 맛있다는 말을 해주러 오시는 길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참을 바라보기만 하시더라고요.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왜 저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지 하며 민망해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다 제가 붕어빵을 만드는 걸 보시더니 제 손등에 상처를 보시더니 왜 그런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생긴 거라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또 한참을 내 손등만 바라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그 노인분에게 그 전단지 좀 가지고 오게 라고 무언가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직접 저에게 건네시더라고요. 갑자기 옛날에 내 딸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만날 리는 없겠죠. 내 딸도 손등에 상처가 있었거든. 참, 이런 곳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죠. 이 전단지 보고 내 딸 같은 사람이 지나가거든 나에게 연락 좀 해주시구려. 건네주신 전단지를 보니 거기에는 잃어버린 제 딸을 찾습니다 라는 문구와 같이 정말 언제 찍은지 모르는 옛날 사진이 같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되게 어린아이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요. 어렸을 때 제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손등에 있는 상처까지도 똑같은 걸 보며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이 전단지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거려. 그리고 노신사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사진, 제가 어릴 때 모습하고 정말 똑같아요. 그 노신사는 제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더니 바로 저의 과거에 대한 걸 물어보셨었는데요. 아휴, 안 그래도 너무 닮은 것 같은데 내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 헷갈리는 건가 싶어서. 아가씨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저 사실 보육원에서 자라서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노신사는 더더욱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사색이 돼요. 그렇다면 언제 보육원에 들어갔는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조금이라도 없는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셨었죠. 이 노신사분의 딸은 30여 년 전에 아기 엄마가 데리고 나갔다 하는데요. 그때 잃어버리게 된 자기 딸을 찾고 있다 하셨어요. 저도 옛날 기억을 가다듬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선명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5살? 6살? 그 정도에 어떤 큰 집에서 나와 조그만한 단칸방으로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엄마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며 절 거추장스러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보육원에까지 보내게 되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짙은 파란색 대문이 있는 집에 마당도 있었거든요. 무지무지 큰 집이라 제가 막 뛰어다녔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30년 전에 살던 집이 그렇게 생겼었죠. 그때 더 기억나는 건 없나요? 아빠 얼굴이라든가. 죄송해요. 아무래도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아빠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게다가 집에 잘 안 들어오셨던 것 같아서. 사실 부모님 두 분이 다투었던 기억이 더 많이 나서요.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뭘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나 나갈 거야 하면서 절 끌어당기셨던 기억은 좀 나요. 정말 우리 딸이 맞는가 보네. 그때 애기 엄마랑 그렇게 싸운 것도 맞아요. 내가 애기 엄마에 비해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나쁜 의도로 날 만난 건 알고 있었는데 갈수록 터무니없는 액수의 재산과 명의를 돌려달라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죠. 제가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도 새록새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부모님이 틈만 나면 정말 크게 싸우시곤 하셨어요. 제가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아직까지도 큰 소리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두 분이 틈만 나면 싸웠던 게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늙은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줬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받아? 이럴 거면 내가 너 같은 아저씨랑 결혼을 왜 했겠어? 안 했을 거야. 뭐라고 했어? 언제는 날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며. 돈 때문에 만난 거였어?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라 이거지? 그럼 내가 15살은 더 많은 아저씨를 왜 만나겠냐? 참 순수하다 순수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빨리 차랑 집 내 명의로 돌려. 넌 그거 말고도 많잖아. 내가 이거를 널 왜 주냐고. 내가 생활비를 안 주기를 해? 그럼 난 네 딸 낳아주고 얻는 게 뭐야? 빨리 정해. 안 그럼 나 네 딸 데리고 나간다. 너 지금 나 협박하냐? 애 데리고 잘하는 짓이다 엄마라는 사람이. 두 분이서 맨날 투닥거리시느라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귀를 틀어막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야만 했었거든요. 제가 항상 방에서 그렇게 오들오들 떨면서 잠에 들면 뒤늦게 아빠가 들어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곤 저를 다시 정면으로 눕혀주어 재워주셨던 게 기억이 났었어요. 좋았던 날도 많았을 텐데 이 기억만 선명한 거 보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지 가늠할 수가 있었죠.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내 딸에게는 절대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기도 했었죠. 엄마와 아빠의 싸움은 그칠 줄 몰랐었고 그러던 중 저희 엄마는 정말로 절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정말 절 데리고 나가셨잖아요. 저 그리고 나서 작은 원룸 같은 데 잠깐 살았었어요. 내가 그걸 끝까지 뜯어 말렸어야 하는데. 애기 엄마가 혼자 지내다 보면 제풀에 못 이겨 다시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보내줘 버렸는데. 그때 이후로 엄마는 다른 아저씨랑 사셨던 것 같아요. 전 신경도 안 써서 저 밥도 잘 못 먹고 그랬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넌 이제 필요 없다 하면서 보육원에 데려다 놓고 가셨어요. 사실 그 당시 얼마나 울면서 엄마를 붙잡았는지 몰라요. 원룸으로 오기 전에도 사실 엄마라는 사람이 저에게 잘해준다기보다 그냥 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전 그런 엄마도 엄마라고 항상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랬었는데 보육원이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면서 그 순간 딱 엄마가 날 버리고 간다는 것만큼은 알겠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 나이에
엄마한테 제가 잘할게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싹싹 빌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엄마는 절 본 척도 안 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었죠. 그렇게 보육원에서 못 볼 꼴 다 보며 자라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보통 보육원이라 하면 다 되게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친절하고 우리를 친자식처럼 돌볼 거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딱 독립할 나이가 되면 칼같이 내보내시거든요. 그 안에서도 딱 학생처럼만 대하시다 보니 난 그냥 그 안에 수많은 원생 중 하나에 불과했죠. 야, 너 부모님 안 계시다며? 학교 끝나면 보육원으로 가는 거 애들이 봤다던데. 진짜야? 너 엄마 아빠 안 계셔? 그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어쩐지 맨날 꼬질꼬질하게 다니는 게 이상하다 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구나? 얘들아, 왜 그래?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더 잘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놀림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보육원에 사는 거 역시 맞는 말이니까 학창시절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는 데에도 저는 대꾸 한번 제대로 못했었어요. 제가 설마 저 아이들을 때리기라도 했다가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노발대발 달려오실 게 뻔하니까요. 그럼 원장님과 선생님이 고개 숙여 사과하시곤 했는데요. 같은 보육원 친구가 그렇게 놀림을 받다가 상대방을 때리게 되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보며 전 입 한 번을 뻥끗하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요. 무시를 당했던 건 학교 다닐 때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지금 시댁으로 결혼 인사드리러 갔을 때에도 얼마나 무시를 당했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절 그렇게 대하시는 건 그때부터 절 만만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아,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양부모님도 안 계신가? 아예 고아라고? 네, 저 혼자 살았어요. 20살이 되기 전까지 쭉 보육원에 있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는 애가 살림은 할 수 있나? 아니, 그럼 결혼에 대한 건 누구랑 얘기를 나눠? 아유, 답답하네 참. 아유, 넌 왜 이런 여자를 데려와선? 제 앞에서 대놓고 혀를 끌끌 차던 시아버지와 인상을 찌푸리며 네가 뭘 할 줄 아냐는 식으로 쳐다보며 안 좋은 말까지 하시던 시어머니를 겪으면서 이게 다 내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곤 했었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 다정했던 남편과 뱃속에 생긴 새 생명 때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요. 하늘도 무심하게 제 남편을 그렇게 데려가 버리고 세상 살기는 더 팍팍하게 만들어버렸죠.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원망은 친부모님에게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애를 낳아 키워보니까 더더욱 저를 버린 두 분이 이해가 가지 않을 지경이었죠. 이렇게 서로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저와 그 노신사분은 우리가 서로 아빠와 딸이라는 걸 점점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사장님, 요청하셨던 양하린 씨의 보육원 기록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원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한 뒤 제 정보를 오픈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여태 몰랐던 제 출생에 얽힌 단서를 이곳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보육원 기록을 살펴보니 제가 몇 살 무렵에 여기에 맡겨지게 되었는지 체크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육원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니 저는 6살 때 맡겨졌었어요. 그리고 저를 맡긴 사람은 제 친모라는 사실 역시 적혀 있었죠. 이렇게 정말 내가 엄마에게 버려졌던 거구나 싶어 낙담하게 되었는데요. 애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지? 알아보니 친모부는 보육원에 따님을 맡긴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재혼을 하셨네요. 현재는 다른 가정을 꾸려 지내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자기 딸은 버려두고 그런 파렴치한.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엄마를 보니 너무 억울할 지경이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아빠가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 친아빠가 맞다면 이 늙은 신사분까지도 너무 미울 것 같았는데요.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친자 검사를 하는 방법뿐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저희는 결과를 통해 우리 둘이 정말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죠. 네 엄마가 널 데리고 떠났을 때가 나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왜 절 찾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걱정이 되셨다면 미리 찾아보셨어야죠. 이젠 없는 엄마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빨리 하실 수 있었으면서 저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몰랐다. 여태 몰랐어. 네가 이렇게 사는지. 네 엄마가 나에게서 계속 네 양육비를 타가서 몰랐다. 저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불과 10년 전까지 제 양육비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제가 6살 때 무렵 사진만 몇 번 보내고 그 후에는 갖가지 이유를 대서 제 사진 없이 제 양육비만 요구했다 하는데요. 원래 사춘기에는 사진 찍기를 싫어한다. 요즘은 친구들이랑 노느라 안 들어와서 사진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 해요.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도 안 줄 수가 없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딸이 겨울옷이 없다. 싸구려를 입히면 춥다 하는데 조금 비싼 걸 사주려 하니 100만 원만 보내달라. 아이가 발레를 배우고 싶다 하는데 요즘 발레는 한 달에 70만 원은 한댄다. 아이 아빠라면 그 정도 지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하며 돈을 요구했다 하는데요. 저를 팔아 이렇게 아빠에게 매달 상당한 금액을 가져갔다 해요. 그러다 제가 20대가 된 후까지도 면접 비용이니 정장을 사줘야 한다느니 돈을 가져가는데 그 흔한 증명사진 하나 안 주니까 뒤늦게야 이상하다 싶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딸을 보여달라 하니까 또 요즘 사진을 안 찍는다느니 거짓말을 하더니 끝까지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실토하더래요. 20년 전에 보육원에 버리고 온 딸 사진이 나한테 왜 있겠어. 바보같이 속아놓고 내 탓하지 마. 그러게 애초부터 돈을 줬으면 이럴 일 없었잖아. 나도 이만큼 빼먹었으면 됐다. 더 필요 없어. 이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왔다는데 아빠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보다 그렇다면 저를 잃어버린 게 맞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대요. 보육원에 보냈다 하는데 어디냐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나이를 아니까 온갖 보육원에 다 물어봤다는데 돌아오는 답은 20살 이상부터는 자기들도 뭐 하고 사는지 모른다. 실종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아빠는 또 실종 신고를 위해 경찰을 찾아갔다 하는데 경찰서에서도 사실 굉장히 당황했다 해요. 20년이 넘게 같이 안 살던 딸을 이제 와서 찾는 거나 또 찾기 위한 사진 한 장 없으며 친모는 나는 모르는 이야기다. 실종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사에도 진전이 없었던 거죠. 결국 아빠는 절 찾을 만한 방법으로 차라리 전단지를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 그렇게 10년 가까이를 절 찾아오셨다 해요. 근데 그 사실을 아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단지에 있는 사진은 제가 고작 5살 정도였을 때 같은데 정말 제 사진 한 장 제대로 된 걸 받아보신 적도 없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속여왔던 거에 깜빡 넘어가신 거잖아요. 너를 안 찾은 적이 없었다. 애기 엄마한테 얼마 전에도 연락을 했었어. 제발 네 소식 아는 거 있으면 들려달라고. 근데 또 돈을 주면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대꾸하더구나. 아빠, 난 여태까지 아빠가 날 버린 줄만 알고 지냈었는데. 그렇게 저희 부녀는 부둥켜 안아 눈물을 내내 흘렸었답니다. 다른 거야 다 둘째 쳐도 저도 아빠도 도저히 친엄마에 대한 만행은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 갖다 팔아 아빠에게 내내 돈을 뜯어간 걸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치밀어 올랐는데요. 아빠는 일단 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난 이제 널 찾았으니 그 여자한테 미련도 없고 더 이상 가만히 당해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수를 하련다. 그렇게 아빠는 친엄마가 했던 못된 행동을 바로잡아내기 위해서 직접 나서게 되셨어요.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 느낀 게 요즘은 돈만 있으면 뒷조사도 금방 해주더라고요. 친엄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거셨죠. 우리 딸을 찾았어.
네가 잃어버렸다던 우리 딸을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딸을 찾다니. 말 그대로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 사는 곳 가서 깽판이라도 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스스로 나올 건지 우리가 찾아갈지 선택하도록 해. 나도 지금은 새 가정에 있는 사람이야. 여기는 오지 말아야지. 내가 갈 테니까 어디인지 말부터 해. 그렇게 저희 셋은 30여 년 만에 대면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절 보더니 살짝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는데 끝까지 엄마가 절 사랑한다는 건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대체 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낸 거야? 네가 그때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갔잖아. 근데 아이가 여태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게 말이 돼? 이럴 거라면 나한테서 양육비는 왜 가져간 거야? 나는... 미안해. 난 보육원에서 키우는 게 더 나을 줄 알았어. 그리고 그때는 나도 재혼이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갈 만한 여유가 없었단 말이야.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도 먹고 사는 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딸까지 데리고 갈 수가 있었겠어. 아무리 그래도 나를 버리고 가? 아니면 나에게 이야기라도 했었어야지. 나도 자존심이 있지. 그러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하겠어. 그 후에 나한테 계속 딸 이름 팔아 돈도 가져갔었잖아. 그 돈은 다 어쩐 거야? 나도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거기다가 썼지. 나도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해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처음엔 엄마도 반성하는 기색이 있는 것 같아 믿어보려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변명하기 바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오랜만에 다시 만난 엄마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감정만 더욱 커져갔었는데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아주 조금이나마 가졌던 희망까지도 모두 사라지게 되었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 딸한테 사과해. 너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아?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절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렵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그때 나도 힘들었거든. 너도 자식이 있다면 이 마음 잘 알 거다. 자식이 있다면 이 마음 잘 알 거라고? 있어서 더 화가 나요. 알아? 남자한테 미쳐서 딸을 버려? 사람답게 살아. 짐승처럼 살지 말고. 난 내 자식 그렇게 안 만들어. 진심이라도 나한테 사과하지 마. 내가 살아온 인생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려. 전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오게 됐어요.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빠 역시 엄마에게 일침을 놨다 하는데요. 평생 그렇게 자식한테 용서받지 못한 채로 살아. 난 그렇게 안 살 테니까. 그 이후에 저는 아빠 밑으로 다시 가족 호적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네요. 아빠는 제가 이전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런 걸 여쭤보셨어요. 그렇다 보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 낱낱이 다 밝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우리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시댁에서 절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듣게 되실 수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중 일부분은 제가 차용증을 썼다고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빌린 돈도 제가 갚고 있다고 했죠.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네가 쓴 차용증 빚 말고 네 남편이 빌린 그 돈이야 상속 포기하면 되는 것을. 게다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같은 가족한테 그만큼 미자를 받다니. 아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상속 포기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안 취했다 판단이 되어 단순 승인으로 인정이 된다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 대신 차용증을 쓴 부분도 법적으로 처리를 하자며 남편이 저에게 대신 차용증을 써달라고 한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 전 남편이 사채업자한테 쓴 빚이니 다 갚아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신우한테 진 빚은 일부분 제가 차용증까지 썼으니 갚아야 되는 거라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속 포기라는 절차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었어요. 당연히 제가 살아있으니까 나에게 넘어오는 거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상속 포기 절차를 거치면 남편 돈은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덕분에 사채업자한테 쫓기던 것까지 모조리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끙끙 앓았나 스스로 눈물도 많이 흘렸었어요.
나 혼자였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신우이와 사채업자들이 달라는 돈을 한평생 고지고대로 주었을 것 같은 거 있죠. 다행스럽게도 신우한테 썼던 차용증은 거진 강제로 작성했다는 게 증거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사실 전에 남편이 죽었을 초반에 이 이야기를 이미 문자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차용증도 제가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안 쓰면 안 빌려줄 거다 으름장을 놓으셔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잖아요. 남편이 갚기로 한 것도 그때 합의 보셨으면서 억지로 썼든 아니든 네가 직접 네 손으로 쓴 거잖아. 그럼 법적 효력도 있는 거 잘 알 텐데. 수 쓰지 말고 돈이나 갚아. 제가 쓰기 싫다고 그냥 남편 이름으로 쓰면 안 되냐 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셨잖아요. 오히려 난 그때 내가 참 잘했다 생각하는데. 안 그랬음 내 생돈 다 날릴 뻔했잖아. 이런 내용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강제로 차용증을 작성한 게 입증이 될 거라 하더군요. 그 몰상식하고 인간도 아닌 것들한테 가자.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시댁으로요? 아빠,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셔도 나아지는 게 없을 거예요. 아니다. 내 딸에게 그렇게 대하다니. 내 딸이 아니었다 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안 그래도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그 둘에게 얼마나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하루는 전화를 받았는데 냅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장사 안 해? 우리 돈 안 갚을 거야? 지금 사정이 있어서 잠깐 쉬고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말하는 꼴하지 마라. 시애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여태까지 돈도 천천히 갚으라고 해줬더니만 배은망덕하게 어디 당장 갚으라고 해줘? 저 이제 갚을 일 없어요. 됐으니까 이런 일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뚝 끊은 이후에도 계속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었죠. 그랬더니 문자로도 협박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돈 내놔라. 여태까지 봐줬더니 이런 식으로 갚아? 당장 어디 있는지 말해. 내 돈 안 갚고 출 준비한다며?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다시 연락해. 이런 식으로 문자가 몇 차례 왔었는데 그것까지도 무시를 했었어요. 이 사실까지도 몽땅 아빠에게 이야기했고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한 다음 서류로 뽑아 바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에서 쿵쿵거리며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마침 신우이도 있었는지 절 보자마자 얼마나 침을 튀기며 큰 소리를 냈는지 몰라요. 왜 또 왔니? 혼자 튀려 했는데 잘 안 되나 보구나. 그렇게 또 도와달라 하려고? 내 아들 죽었을 때도 그러더니 염치도 없기는. 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제 돈 갚을 일 없어서 마지막으로 보러 온 거예요. 네가 뭔데 돈을 주고 말고 해. 그럼 니들 쓰라고 준 돈을 나더러 해결하라는 거야? 저 처음에 병원비 나왔을 때도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 주어야 했던 것도 다 제가 해결했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요. 보증금까지 정리해가며 힘들어하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한 푼도 안 보태주셨던 거 기억이 안 나세요? 그건 그거대로 네가 갚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러니?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적어도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지경이었을 때도 외면하셨잖아요. 어머머머, 얘 봐라.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너 숨겨줬잖아. 사채업자가 찾아왔을 때도 그런 애 여기 없다고 해준 게 누군데 배은망덕하고 인정머리 없긴. 그래서 저도 인정머리 없이 상속 포기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형님한테 써드린 차용증도 제 의지로 안 쓴 거고 제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게 지금 뭔 소리야? 뭐라고? 상속 포기? 내 아들 죽었다고 아주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절 쥐잡듯 잡고 있을 때 저희 아빠가 나타나셨어요. 옆에 아빠가 선임한 변호사를 대동하며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리둥절했었는데요. 변호사가 두 분 앞에서 서류를 내밀며 상속 포기 내용 증명과 강제성에 의한 차용증을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그냥 우편으로 보내자 하는 거 아빠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할 거라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싹을 뽑아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에게 잘해줬다면 모를까 그렇게 궁지로 내몬 사람들이라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셨어요. 저도 시댁이 여태까지 절 그렇게 대한 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고
내 딸을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싹을 뽑아버려야 하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변호사가 내용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저희 아빠가 소리쳤어요. 내 딸과 내 손녀까지 거리로 내몬 것도 모자라 당신 아들이 진 빚까지 갚으라고 해? 이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러는 거야? 나 우리 할인이 애비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은 중소기업 사장이지. 감히 내 딸을 그렇게 대하고도 멀쩡할 줄 알았어? 여태까지 통화로 욕설하신 거, 문자로 협박하신 거 모두 법적으로 소송될 예정입니다. 또한 차용증 없는 빚까지 갚으라고 한 점, 저희 아가씨가 잘 모르고 꾸준하게 일정한 입금을 한 것까지 모두 다 서류로 준비해놨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소송으로 이어질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잠시만요. 사장님과 제 의뢰인에게 손대시면 그때는 가중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신지... 내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얘가 다 갚아야 하는 돈인데 차용증이 없으신 빚을 허위로 달라고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차용증 있으신가요? 가족끼리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가족 사이에도 체크하셨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엄연히 사기를 친 거나 다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저희 아가씨가 내셨던 돈 다 도로 뱉어내셔야 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도 힘들어서 그만 아들을 잃어 슬픈 마음에 미쳐서 그랬나 봐요. 제가 얘기했을 땐 눈 하나 깜빡 안 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빠와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자 바로 태도를 바꾸는 거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처음엔 그렇게 뻣뻣하더니 난생 처음 제 앞에 무릎까지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싹싹 빌면서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제가 쳐다도 안 보니까 바지가랑이까지 붙잡는데 진짜 구질구질하다 싶었다니까요. 여기 오기 전에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혹시나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근데 세세한 부분을 트집 잡아 소송까지 간다면 그 기간 동안 저 사람들을 또 봐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또 도저히 싫은 거 있죠. 그냥 빠르게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제 아들 손녀까지 본체 많지 하더니 꼴 좋다. 내 돈 싹 다 내놔. 전 그렇게 시누이한테 제가 지금껏 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보낼 때에도 돈 보냈으니 확인해봐라 이 말만 달랑 있었고 그 다음부턴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겹도록 오던 전화와 문자도 코빼기도 안 오는 걸 보니 너무 속 시원했답니다. 나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하지 못했을 텐데 아빠라는 든든한 존재가 생기니까 다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아빠가 이만큼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 시댁 인간들이 절 만만하게 얕잡아 보지 않았구나 싶은 씁쓸함도 남더라고요. 제가 만약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면서요. 사람의 이중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었네요. 그렇게 아빠와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아예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사는 중이에요. 알고 보니 저한테는 배다른 동생도 있다 하는데요. 아빠 같은 사람 아래에서 자라 그런지 참 착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동생들하고도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바로 가족으로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댁에서도 날 이렇게 대해줬다면 적어도 마지막에 그렇게 큰 소리가 오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아빠와 같이 딸하고 같이 사는 중이며 여태까지 고단했던 삶과는 안녕을 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다 내려놓고 시작한 붕어빵 장사를 통해 잃어버렸던 아빠를 찾게 될 수가 있었으니 말이에요.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이렇게 사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해 도와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항상 할 만큼 이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답니다. 다른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 우리 딸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다는 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지금은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아빠는 저에게 여태 하고 싶었던 게 없었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딱 하나 못해서 아쉬웠던 게 바로 요리 공부를 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제 주제에 어딜 공부를 하는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이야기에 아빠는 바로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셔서
덕분에 조금 늦었지만 요리 학원도 다니게 되면서 제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죽고 평생 오지 않을 줄 알았던 행복이 이렇게 절 다시 찾아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죽은 남편이 지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빌어주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딸 때문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보답받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어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